네, 안녕하십니까. 레이니스트의 이정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도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 현황 및 확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현황부터 일단 시작해서 오늘의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마이데이터라는 말들 들어보셨을 테고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먼저 마이데이터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 마이데이터라는 말은 많이 쓰이지만 그 개념이 통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해하는 이 발표를 위해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을 먼저 좀 정의를 해보고 싶고, 제가 이해하는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로서 국민이 자신의 모든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 관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의 철학으로서 마이데이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제도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런 마이데이터 철학이 실제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여러 제반 환경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마이데이터 제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데이터에 있어서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권리로서 정보 이동권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보 주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들은 이전에도 여러 법의 산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저희가 정보 처리를 위해서 사업자들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동의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보 처리 사업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열람권이라든가 처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실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권리들을 기반으로 한 환경 자체를 마이데이터 제도, 마이데이터 환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권리들이 사실은 다분히 좀 소극적인 면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를 하고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가 처리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정보가 처리되게끔 하는 그 이해관계 주체는 사실은 정보를 처리하는 자였고, 처리하는 자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형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정보 처리에서의 주도권 그리고 통제권 자체가 정보 주체에게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람권이라든가 다른 권리 역시 다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권리로서 정보 주체에게 부여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이 정보 이동권, 전송 요구권이라는 부분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 전송 요구권 자체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또는 자기가 원하는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송 요구권에 따라서 세 가지 특별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원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주체나 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바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정보 전송권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동권을 전제해서 정보 주체를 위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제3 사업자들의 창발이나 발전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정보 전송 요구권이 결국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기능, 권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이데이터 그리고 정보 전송 요구권이 국민들의 삶을 그리고 이 환경과 산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두의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뱅크샐러드라는 자산관리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정보 전송 요구권은 없었지만은 이용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마이데이터와 가장 어떻게 보면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실제 3년간 구현을 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이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상황들은 정보 주체들이 그동안 여러 기관들, 여러 곳에 분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편제되어 있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확인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 주체 입장에서 통합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조회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많은 혁신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 정보들을 확인한 정보 주체들이 단순히 그걸 확인한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행위, 태양들을 새로운 삶의 태도들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과거에 자기 정보들을 다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이번 달에 내가 뭐 돈을 많이 썼으면 다음 달에는 뭐 얼마만큼 줄여야지 이런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자신의 어떤 지출 내역이라든가 각 항목들을 확인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들, 행동들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월 지출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해 나가는 정보 주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정보 주체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분석하지 못해내는 정도의 대규모의 양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줄 경우에 그 정보 주체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정보가 한 곳에 모여서 보여지고 그 보여진 정보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더 나은 조언과 추천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데이터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빠른 속도로 바꿔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어떤 산업과 이 전체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십수년간 겪어왔던 정보 보호 체제 안에서 정보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매개로 해서 정보가 이동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어떤 화두 하에서 정보 이동을 막는 어떤 걸림돌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그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과 방향성들이 정보 주체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뭐 보호와 이용을 간의 그런 충돌 문제를 잘 해결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런 환경 안에서 저희는 정보 주체를 배제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동의나 정보 주체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따라서 정보가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 보다 원활한 정보 유통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 이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정보 유통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결과적으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소수의 특정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정보 주체의 어떤 정보 이동권을 통해서 이런 독점 상황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정보 전송 요구권 그리고 마이데이터는 지난 2020년 3월에 통과되고 8월에 시행된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말씀드렸던 전송 요구권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전송 요구권은 신용정보법의 제33조 2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전송 요구권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송 요구권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신용정보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 주체는 정보 보유 자신의 이제 개인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신 또는 특정한 제3의 기관 또는 업체, 사업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보 요구권에 따라서 정보를 전송해 줘야 되는 정보의 보유 기관, 보유자들은 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 뭐 많은 금융기관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공공기관들, 그리고 기간통신 사업자, 그리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유형별로 계산 숫자를 세어봤을 때 약 한 80여 개 정도의 유형에 해당되는 기관 사업자들이 이 권리에 대한 수범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 보유를 하고 있던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사업자의 범위는 일단 정보 주체 본인 그리고 나가서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금융회사들이 포함된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그리고 개인 신용평가회사, 이렇게 해서 저희 유형별로 계산해봤을 때 약 57개 정도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나 단체들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보 주체는 이 기관으로부터 저 기관으로 어떤 정보들을 이동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전송 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 신용 정보는 세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첫 번째 가운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항목에 이게 보유자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아니면 신용정보 주체가 보유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보유자와 신용정보 주체 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서 새로 생성된 정보여야 된다라는 요건을 일단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유자가 이 개인 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정보로서 이제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별표 1에서 이제 각종 관련된 일반적인 저희가 신용정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행태의 정보들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라는 이름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정보라든가 아니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공적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 정보, 그리고 정보통신 사업자의 통신료 납부 내역이라든가 소액 결제 정보 같은 정보들을 저희가 정보 주체 요청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부분이 정보를 단순히 이동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보 주체로 하여금 자기 정보를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라는 새로운 사업자 개념의 도입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정보 처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 양들이 처리가 되고 있고 또 모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 주체가 직접 스스로 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정보 주체를 위해서 그 정보들을 대량으로 분석하고 정보 주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개념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라고 부르고 이 회사가 이제 수행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게 규정을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를 위해서 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조회 열람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업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수행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는 이 법에 따라서 몇 가지 행위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볍게 저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 행사와 또는 그 정보 주체의 개인 신용정보 처리와 관련돼서 어떤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제한다거나 유인하거나 또는 정보 주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용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상충 행위가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정보 주체를 위해서 그 개인의 신용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추천하고 조언해야 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 주체가 아닌 회사, 사업자를 위해서 의사결정들을 유인한다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저희가 조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제도와 사업자의 어떤 존립의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들이 행위규칙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들은 소위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스크래핑 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정보 주체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실제로 자신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 등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회원으로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와서 앱상에서 이제 구현을 시켜주게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을 스크래핑 방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들은 이제 본인 신용 정보 관리 회사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이제 금융회사들이라든가 기타 이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API 방식으로 정보들을 수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규정들은 이제 어떤 API 연동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 비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 전송 요구권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 주체가 정보를 한번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반복적으로 정보를 전송해 줄 때 그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에서 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해서 정기적 전송 요구라는 부분들도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 신용 정보 관리회사는 이런 정기적 전송에 따라서 정보를 받는 경우에 정보 전송을 해주는 보유 기관에 일정한 합리적인 비용들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들이 지금 행위 규칙으로서 본인 신용 정보 관리회사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도입되어 있던 법의 모양들 그리고 제도의 형태를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현행 규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과 실제로 사업해 가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확실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보 전송 요구권도 내년 2월 그리고 사업자 일부 행위 규제 API 연동이나 이런 부분도 내년 8월 정도에 시행이 될 예정이라서 사실 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정부 부처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만 이제 그런 담론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불확실성을 표현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개인 신용 정보의 범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신용 정보들을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들 잘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정보들을 나열하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라는 형태로 포괄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어서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정보로 한정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세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는 개인 신용 정보들에 대해서는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 전송 요구권의 수범자, 즉 보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전송을 해줘야 되는 사업자나 기관의 목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형들의 사업자들, 기관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신용정보에 대한 그 목록과 매칭을 시켜보다 보면 과연 이 기관에서는 어떠한 정보들을 전송해야 되는 걸까? 어떠한 정보들을 전송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관 안에 들어있는 한국장학재단, 아니면 신용정보회사,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기관인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이런 기관들, 이런 사업자들이 지금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로부터는 저희가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저희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들로부터도 데이터를 API 형식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API 연동과 구축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주어야 하는지라는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연동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내년 8월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 많은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고 또 여러 사업자들과 연동을 해 나가려고 하면 조금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크래핑 금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는 더 이상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 어떻게 보면은 원칙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당시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8월 4일 이전에 API 연동을 구축한 금융회사들하고는 API 형태로 저희가 정보를 받게 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4일까지 API 연동을 구축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완결된 금융 환경이나 금융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재무 상황들을 보여주던 서비스들에서 갑자기 정보들이 비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정보 주체들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대안들이 없는 상황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API 연동이라는 게 어떤 일방 당사자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연동을 하면서 양쪽의 어떤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맞춰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것들을 뭐 API를 시간에 맞춰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요소를 고려할 때 시간 안에 이런 연동 구축이 다 원활히 되지 못할 가능성들도 저희가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들로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 분야가 아닌 그 이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PI로 전송해야 될 의무가 없는 기관들인데요. 이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 수집이 금지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전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들도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스크래핑이 금지되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형별로 나누어서 합리적인 해석과 방안들을 좀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불확실성에 관련된 사안은 조금 이거는 산업적 경쟁적인 측면에서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A라는 회사가 이제 열심히 금융회사들과 API를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어떤 금융 분야에 있어서 완결된 마이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B가 개별 금융회사들과 API를 각각 연동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A에게 API 연동을 요구를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 철학의 관점에서 비춰본다라면 당연히 연동을 시켜주고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법에서도 본인 신용정보관리 회사 역시 정보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어떤 산업에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A가 구축해놨던 API 부분들을 사실은 B 회사는 사실 무상으로 사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API 연동이라든가 당초에 이제 이 제도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선순환이 발생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A가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B에게 전송해 주어야 되는 정보의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제 그런 해석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마이데이터의 도입 현황 그리고 지금 현행 법 제도의 불확실성이라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금융 분야에 도입되었던 마이데이터 철학과 마이데이터 제도들이 공공 분야라든가 아니면 금융을 제외한 타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의 데이터들은 특정 분야별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야들의 정보들이 서로 결합되고 서로 같이 활용될 때 그 개인에 대해서 주어질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의 정도, 혁신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데이터들은 사실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곱하기 개념으로 조합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열려서 많은 산업의 데이터 그리고 공공 분야의 데이터들이 열려서 기존의 금융 데이터와 서로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보 주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산업적인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정보 주체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서 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정보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정보들을 뭐 업권별로, 분야별로, 법에 따라서 사실은 분리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법들별로, 분야별로, 기관별로 그 마이데이터를 수용하는 정도나 관련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보 주체는 자신의 완결된 정보들을 원하는 방식대로 모으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데이터 철학 자체가 진짜로 구현이 되고 완결된 어떤 산업 자체로서도 제대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런 산업별로, 법별로 이런 경계들이나 차이들이 사라지는 상황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궁극적인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6월 24일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사업에 착수한다라는 이제 보도자를 발표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뭐 마이데이터 포털, 국민이 본인 정보를 검색하고 또 제공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기정보 저장소,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보유기관이나 삭제 보장 등을 명시한 마이데이터 영수증을 발급하는 내용들, 그리고 민원 유형별로 신청에 필요한 다수의 구비 서류를 묶어서 제공하는 서류 꾸러미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가능해지고 공공 데이터들이 어떤 정보 주체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편익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금융, 행정, 복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뭐 당장 뭐 직장이고 결혼이고 이런 상황들을 앞두고 거기에 맞는 금융 조언들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토탈, 뭐 어떻게 보면은 인생 전체를 좀 바라보고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들, 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임산부,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행정 전달 체계,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마이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혜택을 위해서 신청하거나 그것들을 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간이해지고 편안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또 서비스들이 또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러한 공공 분야 그리고 타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를 위해서 입법적인 지원들, 노력들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국회 20대 국회에서 김명관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보면은 실제로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정기관들이 공공 데이터들을 정보 주체 또는 정보 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지만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비슷한 내용의 지금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또 이번 국회에서는요, 허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일단 범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긴 합니다만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반에 대해서 이 전속 요구권에 대한 부분들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 여러 타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그게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보 주체가 자유롭게 전속 요구권을 행사해서 많은 데이터의 유통들도 가능해지고 활용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노력들이 좀 지속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그러면 그 화면 공유를 하고 화면 공유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이데이터 법을 추진하기 전에 마이데이터 사상 및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입니다. 사실 마이데이터는 지금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이 데이터 경제의 아주 핵심 분야인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늦게 이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늦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나름대로 실제로 사업이나 또 정책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해외 관점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두 줄기가 돼서 마이데이터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EU가 이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글로벌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마이데이터 사상 및 방향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그 비영리 조직이 2년 전에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일종의 로컬 허브라고 하는데 그거의 뜻을 같이 하는 비영리 법인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50개국에서 지금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 중심으로 해서 사상이라든지 또 개념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마이데이터 사상 및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 전부터 각 부처 산업별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벤처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개의 업체를 제외하고요. 2년 전에 과기부 실증 사업을 했고요. 또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부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을 했고,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각 부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제도가 늦었지만 각 부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혹시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그 정책이나 제도가 서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마이데이터의 어떤 개념이나 또는 기술이나 표준을 글로벌에서 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관점을 생각하면서 방향이나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마이데이터 제도가 서로 상충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지만, 마이데이터 제도는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신용정보법, 데이터 3법 중에서도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아직도 얘기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 또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데이터 소유권이 있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물리적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통제권이나 결정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할 거는 개인에게 통제권과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분명하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오랜 기간 동안 제도화됐는데요. 마이데이터는 최근에 나오면서 개인정보와 마이데이터 상충 여부를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상충된다면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마이데이터 제도화에서 개인을 위해서 그 개인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유통체계가 개인정보 보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제도이고요.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위한 개인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가 뭐 마이데이터 제도 때문에 개정된다든지 이런 거가 맞는 건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요. 세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제도가 산업별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또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개인과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되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원하는 융합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따라서 그 개인이 그 서비스가 그게 뭐 공공 서비스인지 금융 서비스인지 의료 서비스인지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자기 관점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를 개정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는 공공 분야,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야, 또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마이데이터가 추구하거든 개인을 위한 융합 서비스의 관점이 앞으로 잘 발전이 될 수 있을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만약 산업별로 사업자 라이센스 제도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사업자가 아니면 개인이 동의한 금융정보를 유통할 수 없는 체계로 자꾸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과기부에서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증 사업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런 실증 사업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기부나 이런 쪽에서 그 융합 서비스의 관점에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산업의 관점에서 자꾸만 나누다 보면은 이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개인이 그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던 것도 또 사실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균형되게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데이터 연락권과 달리 데이터 이동권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도입니다. 유럽에서 이 GDPR에서 데이터 이동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유럽에서 이런 데이터 이동권을 한 그런 사업이 생각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개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그런 개인 데이터 유통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흘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또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그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쟁점 그리고 저희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정훈 변호사님과 그리고 또 박주석 교수님의 철학적인 특히 그 마이데이터 글로벌과 연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철학적인 논의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이 여러 사업자들을 자문해드리고 또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이제 법제도 쪽 지금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튼 마이데이터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기본적인 고유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금융, 의료,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업 모델로 합니다. 특히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그 개인정보 열람권의 이제 한 유형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디지털 환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빠르게 경제라든지 이 데이터 처리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관련 데이터 세트의 규모가 아주 대규모화되고 또 AI라든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컴퓨팅 파워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데이터 처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 오히려 개인 정보 주체는 그 과정에서 소외돼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데이터가 그러한 어떤 변화된 특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그리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있어서 그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 통제권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이 투명성도 얘기가 되지만 이제 정보의 유통과 관련해서 추적 가능성이 좀 더 제고되는 데 있어서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지금 그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고객 중심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러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금융혁신이라든지 관련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초기 단계고 제도가 지금 그 정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지금 그 논의들이 있고 또 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의 필수 성공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 주체, 즉 고객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꼭 확보되고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아시다시피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안정성, 보안,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마이데이터의 경우는 특히 이런 여러 정보들을 활용해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서비스의 어떤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업 전략으로 하게 될 텐데요. 이는 기존에 2000년대 초에 등장한 지금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포털 서비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과거 포털 서비스 초기 경쟁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 뭐 여러 사업자들이 있었죠. 프리첼, 뭐 다음, 네이버, 네이트, 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뭐 등등등 지금도 포털 사업자가 많은데 결국은 서로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소비자 편익 제공의 차별성이 있고 정보 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적은 고객의 신뢰를 받는 몇몇 사업자들만 살아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공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질의 정보 유통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질의 정보 유통이 꼭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개별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 또는 비용 등을 투입해서 생성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우선적인 사용 권한이나 그에 준하는 혜택 내지 인센티브가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으로 우선적 사용 권한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원칙적인 그 사용 권한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제공과 공유와 관련해서 혜택 내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공유주의 비극 비슷하게 정보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정보를 획득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역시 자신이 어렵게 비용을 들여서 획득한 그 데이터를 다른 경쟁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면 바로 뺏기게 되는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보의 획득과 관련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공유해야 되는 맥락에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발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상호 이 제휴라든지 협력 모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요새 논란이 아주 크게 되고 있는데 금융권과 비금융권 간의 이제 정보 이동권의 대상 정보의 명확화, 특히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아예 또 뭐 더 나아가서 신용정보법의 적용 사업자가 일반 상거래 기업, 공공기관까지 모두 포괄하게 되는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의는 소모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런 논의가 소모적인 이유는 그 논의의 핵심에 고객이나 정보 주체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이 실질적 혜택에 관한 논의가 사실은 많이 누락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신뢰를 제가 먼저 선공 요건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런 법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정리할 때 정보 주체를 항상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이런 정보의 이동권의 대상 정보를 어디까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정보 이동권을 다른 사업자에 대한 전송 요구권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무 이행의 맥락에서 이해하기보다는 EU GDPR 그 정보 이동권 조항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인 권리인 정보 주체에게 디지털화된 정보의 열람, 특히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권리로 제도를 뭔가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A라는 기업에게 B라는 기업으로 바로 전송을 하도록 하는 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지금 우리 신용정보법은 지금 그 데이터 이동권을 이제 수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사업자 간에 뭔가 바로 정보 전송 이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밥그릇 싸움 같은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원칙적으로는 정보 주체에게 자기에 관한 정보를 다운로드해서 디지털화된 권리를 가지고 어느 사업자에게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이정훈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API로 이 정보 전송을 서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스크래핑을 금지하는 맥락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너무 지나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보 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상거래 정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보 전송을 하게 되면 그 거래 내역에 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많은 정보들이 전송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제공하도록 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기본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가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특히 보호와 활용의 새로운 균형점 설정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보위가 통합부처로 지금 출범을 했는데요. 특히 의료 분야, 다만 이제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금융 분야는 금융위,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정보들도 뭐 각 부처에서 자기의 이제 데이터 산업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무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거나 관련 갈등을 신속하게 중재하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 정책에 대한 가버넌스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셨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이동권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먼저 도입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정보가 디지털로 처리돼서 지금 서로 전송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송 요구권으로 도입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디지털화되지 못한 산업 영역에서 이런 이동권을 바로 도입해가지고 전송 요구권까지 의무화하게 되면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U GDPR 역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 리사이트를 규정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이 경쟁법적인 고려, 특히 EU 시장 내에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이라는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대응 그 맥락에서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이런 제도가 불쑥 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도입돼서 일반화되게 되면 오히려 그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핀테크 업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빅테크 기업으로의 데이터 쏠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당초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고려했던 고착 효과는 완화되지 않고 데이터의 독점이 심화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검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 분야는 공공 서비스라는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주체에 대한 혜택 제공 맥락에서 공공의 정보를 충분하게 활용하면 할수록 이 여러 가지 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세청, 특히 보건복지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가치가 높은 양질의 정보들을 개방해서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의 이행 보조자 또는 이 업무 수탁자로서의 역할들을 부여받아야만 이런 그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정부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권 대리 행사 등을 통해서 이런 사업 기회들이 많이 열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이영환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규제 혁신에 대한 측면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 좀 담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간략하게 4가지 좀 주제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3법도 그렇고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또는 그런 노력들이 있나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 한다면 특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통한 이 디지털 사회가 구현이 되는데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개인의 편익 또는 개인의 권익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디지털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돼 있는 개인이라든가 기업, 정부들 이 구성원들이 과연 우리가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이 디지털 사회의 지향점이 어디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한다는 게 제 첫 번째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번째 사안으로서 이런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또는 그 분류, 개념 등이 굉장히 좀 혼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데이터, 정보, 지식 이렇게처럼 이렇게 혼재돼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 존중기 관점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이런 존중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마이데이터 시범과제, 실증과제, 연구과제,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하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 과제도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이 데이터의 품질은 무결성, 정합성 이런 것들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궁극적으로 디지털 사회에서는 초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구현이 돼야 실제 개인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찐빵에 안고가 빠져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마이데이터 측면에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토론자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분류하고 정의하고 표준화하고 거버넌스 체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마지막에 중착점 활용하는 데까지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거기는 비효율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은 또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기업이든 기관이든 개인 입장에서 너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면 된다. 뭐 그 약관도 보면은 깨알같이 혹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개인이 제대로 인지를 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내 의지대로 데이터가 흘러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하나 예시로서 제가 이제 그 연구과제 하면서 발견했던 사례인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PSD2하고 오픈뱅킹을 도입하는 게 명확합니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발생하더라. 예를 들면 금리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계속해서 이 이익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이익이나 주권이 금융권에 종속되는 이런 문제. 여기서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기반의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산업의 좀 균형, 견제가 되고 그 견제로 인한 이득이 소비자에게 귀결이 되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나 이런 PSD2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소비자 주권, 소비자 권익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정부가 리딩을 해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이런 조류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너무 지역적인 측면으로 특정한 서비스, 특정한 산업이 마치 모두 있냐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한번 재고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적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그 데이터 전주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그거를 활용하는 것, 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건 이제 인허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료 쪽에 적용하면 의료 서비스, 금융 쪽에 적용하면 금융 서비스. 이거 다 그 해당하는 그 감독 기관이 있고 일종의 이제 면허 라이센스 제도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 이 산업적 측면만 얘기하다 보니 이쪽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디지털 사회, 데이터가 풍부한 사회가 되려면 수집, 가공,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장려화가 되고 이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부분은 좀 개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데이터 또는 디지털 사회 좀 논의할 때 이렇게 전주기전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절적으로 좀 보고 당연히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존의 개인들이 많이 도외시 돼 있고 참여하지도 못하는데 아마 계속 개인들은 그런 심정을 또 느낄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업계 측면에서도 이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 오남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제시한 거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 징벌적 그 과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하는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종준 연구위원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종준 연구위원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 현황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발제 잘 들었고요. 앞서서 또 여러 전문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현황을 잘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해당 제도 가진 여러 가지 핵심적 사항과 규제 불확실성의 문제들을 잘 짚어내시고, 그밖에 이제 다른 분야, 공공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향후 가능성까지 짚어내고 계신다는 점에서 많이 공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발현으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발제자분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개인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주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 방향성, 그런 철학적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현행 법제에 어떻게 수용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법제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분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발제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신용정보법상의 마이데이터 제도를 살펴본 부분과 그밖에 이제 공공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신 부분, 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확인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개념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마련돼서 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것으로 이제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어떤 고민의 지점은 무엇이냐면, 발제자분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철학으로까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 마이데이터 제도가 어떤 신용정보법이라는 개별 분야의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어떤 입법적 한계를 지금 우리가 자의가 아니든 타의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정보법의 경우에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도입한 제도들은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그리고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입법의 전형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사항들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위 법령의 법률과 하위 법령 간의 규율관계, 그러니까 위임입법의 원칙 같은 것들이 좀 세심하게 고려돼서 입법된 부분인 것들인지, 그리고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떤 수범자들, 그 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심도 깊게 검토된 이후에 입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 있어서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에 대한 규제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철학으로서의 의미가 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서도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혁신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행 신용정보법의 규율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까다롭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본의 아니게 새로운 또 규제 정벽을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을 포함한 행정입법 단위에 대한 좀 명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규율상 다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앞서 고한경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신용정보법의 어떤 금융 데이터 부분의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신용정보법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하나의 어떤 거시적인 철학으로 평가해야 될 이런 마이데이터가 개별법을 통해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 건지 어떤 거시적인 방향성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건지에 대한 좀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공공 분야와 타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와도 연관되는 분야인데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한 어떤 규율 방향성, 가치를 표방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개별 신용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규제 체계를 구성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공 분야와 타산업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미 행정안전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보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신용정보법상의 마이데이터와 그 맥락상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자들에 대한 규율이 상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맥락에서 그 공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 주체와 개인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들어갈 할 것인지, 그러한 공법 관계에서 어떤 규율이 가진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의료 데이터와 같은 어떤 특수한 마이 데이터의 경우에 의료법상의 기존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규제들을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데이터 관련한 규율의 어떤 개선 자체가 너무 연계성을 가지지 않고 개별 분야별로 지금 각계급파식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이 우리 데이터 3법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개별법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거의 뭐 경쟁처럼 막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개별 분야에서의 데이터 관련 규정과 어떤 일반법과의 어떤 규율 관계가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누구도 어떤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시지 못한 상황이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입법 재량 자체가 제한 자체가 좀 하기 힘든 광범위한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들이 보면 나와서 서로 연계성이 명확히 안 드러나고 각자의 어떤 규율만 규정하다 보니까 수범자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이데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신용정보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첫 어떤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어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마이데이터의 어떤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일반법에서 다루고 이것들의 개별 분야의 특성이 가미된 그러한 체계적인 어떤 입법이 법제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미묘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통한 어떤 업자에 대한 규제 중심의 어떤 개별법상의 어떤 마이데이터 제도가 들어온 현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개별법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일반법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 분야나 타산업 분야는 분명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와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의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법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발제자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준 연구위원님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법무법인 유미의 전웅준 변호사님께서 토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미법무법원의 전웅준 변호사입니다. 자료 화면을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토론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도 좀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이제 2년적 근거와 기본적으로 검토사항, 우리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 이동권들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확장해서 도입할 때 검토돼야 될 사항들을 좀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동권이 시장 실패 보완 또는 경쟁법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 데이터 이동권의 범위 한계를 좀 살펴보고요. 이런 데이터 이동권의 구현의 위험 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데이터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지 4가지 꼭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이동권의 목적이 무엇인가, 특히 경쟁법, 경쟁 촉진의 관점, 시장 실패 교정수단이라는 관점, 또는 경쟁법과의 관점에서 이게 어떤 차별적인 요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 마이데이터 제도도 결국 GDPR에서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GDPR의 논의를 좀 살펴보면은 29조 작업반의 의견서, 가이드라인, 정기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서 보면은 요약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경쟁 촉진, 데이터 컨트롤러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제 표현이 있지만 이것이 본문에 가면은 이제 그런 말이 빠지고 결국 그러니까 정보 주체에게 어떤 자기결정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GDPR은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거고 경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영국이 데이터 이동권을 이렇게 GDPR에 포함시키는 것을 좀 반대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비자 보호과 경쟁법의 영역이라고 영국은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9조 GDPR 내용, 29조의 의견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결국은 이런 데이터 이동권이 기본적으로 유럽 인권법 역사에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어떤 시장 실패 보완 내지는 경쟁 촉진에 수단으로 삼았을 때 이러한 결과가 실증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은 검증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결국은 이제 통신시장에서 번호 이동 제도, 넘버 포터빌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하게 어떤 고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된 경과를 좀 살펴봤고요. 이 제도가 데이터 이동권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고한경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열람권, 접근권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한 면이 있고 이것이 GDPR에서도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연원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데이터 이동권은 원칙적으로 정보 전체 인권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정책을 집행할 때는 어떤 산업적 효과도 분명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원칙적 관점이 유지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 이동권의 범위,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권 도입할 때 그 범위가 뭐냐를 봤을 때요. 사실 우리 신용정보법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동이 돼야 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정했다는 그런 거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GDPR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provided by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해서 우리 신용정보법은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간 GDPR하고 좀 상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 29조 작업반의 의견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는 이제 관측 데이터라고 해서 업적 데이터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집된 것들, 트래킹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 이동권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정보 주체가 제공한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공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추론 내지 파생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동권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용정보법에서도 별도로 생성 가공된 정보는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자를 일정 정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한 그러한 해석론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범위 자체도 29조 작업반이 설정한 범위 자체도 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특히나 이 관측 데이터, 업적 데이터에 대해서도 대해서 그 범위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주체가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수집을 허용한 그런 데이터들은 여기서 이 데이터 이동권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석론들은 우리가 이 데이터 이동권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으로 수행할 때 우리가 고려돼야 될 해석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 내역 정보도 신용 정보성 여부는 변론을 할 때 이런 논의 기준에 따르면 일단은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게 신용 정보냐,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데이터를 전송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좀 주기 어렵다고 보이는 것이 그 데이터에 자신의 지적재산, 그 데이터가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대상이 되는 정보, 그거를 좀 추상화시킨다면 전송해줘야 되는 데이터 컨트롤러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독립적으로 창출한 정보는 데이터 이동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 또 하나 플러스할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야 될 때만 요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 이동권의 범위와 한계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데이터 이동권이 이제 이념적으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이 구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외국에서의 논의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보안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자체도 이 데이터 이동권의 수단으로서 직접 다운로드 방식과 API 전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API 전송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API 전송을 채택할 때 이 전송되는 데이터가 보통 방화벽 안쪽에 내부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방화벽 내지 보안 때문에 API 전송이 좀 어렵거나 이제 좀 불가능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가명정보에서도 좀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 컨트롤러가 정보 주체에 대한 식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간접적인 식별자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동권의 행사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식별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 생각은 데이터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또는 확장적으로 도입할 때 유의사항이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많은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이념에 맞춰서 그런 개인정보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그런 UI를 좀 잘 만들어야 되고, 사실 그거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닌가. 지금은 이제 너무 어떤 뭐랄까요? 약간 뭐 가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신산업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뭐 스타트업 활성화, 어떤 시장 실패, 경쟁 촉진 이런 정책적 목적, 신산업 혁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통제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토론자분들께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시고 또 저도 이 토론분들과 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보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굉장히 좋으신 말씀들 사실 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몇 가지만 답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박주석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마이데이터 제도가 서로 상충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와 어떻게 잘 융합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게 이제 일반법으로서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근데 이제 그 부분 안에서 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의 이제 발표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용과 보호라는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석해내지 못했던 부분들, 동의 중심의 어떤 정보 유통 체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패러다임, 또 다른 형태의 답을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잘 융합될 수 있는지, 또는 기존 체계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이데이터는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고민들과 토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 산업별 라이센스 부분들도 굉장히 저 역시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산업별로 바라보는 관점들, 라이센스의 기준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달라지다 보면 결국 정보의 분절이 아니라 사업자의 분절, 결국에서 마이데이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과 제도가 사실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들과 원칙들, 철학들을 가지고 어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한경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들은 이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 아무리 정보 주체의 정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심정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의 정보를 내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퀄리티가 낮은 정보를 형식적으로 나눠주는 뭐 그런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정말 그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사업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단순히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은 결국 이게 사업자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어떤 권리범위 이런 제한들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자칫 이 제도가 앞으로 나가고 어떤 정확한 모델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본질로 돌아가서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그 정보 주체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는 그 관점에서 모든 법 제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원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더 많은 생각을 하겠던 부분들은 데이터 전주기 차원에서 마이데이터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어디선가 생성된 그리고 마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다가 그걸 이제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서 받아다가 활용하는 측면을 많이 집중하다 보니 실제로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단계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 생성될 때 어떠한 형태로 생성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나중에 활용 단계와 보호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생각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이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서 작동을 하게 되려고 하면 단순히 이동되고 활용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생성되고 파기되는 전 생애 주기를 가지고 마이데이터 환경 안에서 어떤 식의 데이터들의 가치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사업자로서 또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용자의 동의 같은 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동의 형태로 가지고 와서 이용자가 결국 마이데이터가 됐지만 똑같은 동의서에다 똑같은 동의를 하면서 결국 정보를 내어주는 형태, 그런 방식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좀 더 고민하고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준 연구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발표문, 토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답변 드리기에는 아직은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주셨던 내용들을 제 나름으로 이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데이터라는 철학을 가지고 전 산업 분야, 공공 분야에 대해서까지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금융 분야, 특히 이제 규제가 좀 강하고 어떤 이제
그런 분야에서 먼저 도입되다 보니까 이 마이데이터의 원형에 대한 모델 자체가 금융 안에서 지금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게 이게 마치 마이데이터의 본래의 모습, 제대로 된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규제라는 측면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 마이데이터가 이 규제라는 거 한 세트로 다니지 않느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를 하셨던 것 같고 이게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우려인 게 공공 데이터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할 때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도입이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가져와서 쓸 때도 선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큰 모델이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제도는 이 철학을 정말 궁극적으로 잘 반영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연구위원님과 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과 이제 개별법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확장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건 이제 사실 뭐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일반법에서 먼저 정하고 개별법에서 특별 어떤 특성을 살려가는 게 나은지 또는 개별법들에서 특성들이 막 만들어진 법들을 일반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화 시켜야 되는 건지 이런 관점에 대한 질문들이고 사실 뭐가 답인지는 사실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 일반법으로 논의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서 개별법들이 많이 나온 뒤에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 2012년도에 일반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개별법 뒤에 이제 개인정보법이 통과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순서의 문제들도 그렇고 굉장히 상호법 관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사실 표했고 마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그날 모든 세상의 정보의 흐름이 멈출 것 같은 그런 걱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던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향후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됐지만 또 그 간극과 차이들을 메꿔 나가고 계속해서 제도들은 개선되어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저력에 대해서 믿고 있는 편인데 법이 만들어지면 일단 법에 따라서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들이 따라오고 제도들이 따라오고 하다 보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했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힘이 있다라고 그런 시스템과 그런 전문성과 인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전웅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 제도에 관련돼서 이 기원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 제도들을 바라보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했던 고민들을 저희가 빠르게 수용하고 거기서 했던 시행착오들을 하지 않고 더 나은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워킹그룹들에서 이제 진행됐던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본질을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인데 더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후 GDPR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명화도 마찬가지고요. 제도를 가지고 오면서 꼭 원래 의도했던 제도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져오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원래 이제 본질은 사실 정보 주체 전송 어떻게 보면은 그 통제권이라든가 관리권들을 저희가 더 강하게 보장하자라는 측면이 일단 메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사업자들을 활성화시키고 데이터 유통을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서의 그런 툴로도 사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꼭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뭐 박정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모든 사업자들에 대한 이 정보전송권이 갑자기 도입이 됐다라고 치면 물론 이제 순차적인 적용도 예전 뭐 장애인 차별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이제 순차적인 적용 이런 뭐 입법적인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도입이 되고 나면 당연히 혼란도 있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업 간의 정보 전송들, 연결들, 처리들 가공들 이런 기술 능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어떤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뉴딜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기업과 기업들 정보의 보유자들과 보유자들이 데이터의 높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데이터 인프라 이동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서 나올 수 있는 혁신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또는 그런 시대에 걸맞는 혁신과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산업적인 관점, 인프라의 관점에서도 이 제도를 도구로서 한번 바라봐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통해서 발표의 의미와 내용들을 보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좋은 기회에 더 나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